청소년 문화론 3강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그 단계가 학교와 관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라는 어떤 곳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봤습니다. 여가로부터 시작됐던 학교가 이제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능 그리고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금은 문화의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학교 문화는 여러 가지 유형화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조직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기능으로서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를 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쉽게 얘기를 할 때 역할이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한다, 무슨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를 하는데, 주체들이 있어야 되겠죠. 상호작용하려면. 그 주체가 교사가 있고, 또 학생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일종의 수업이라는 하나의 이제 학교의 목적과 관련돼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문화와 관련해서 학교 문화를 교사 문화, 그리고 학생 문화, 그리고 수업 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어떤 하나의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교사 문화는요, 어떤 교사와 교사끼리의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일종의 준거 틀이 있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거 문화가 있고, 또, 학생 문화는 학생과 학생 간의 어떤 문화를 상호작용을 보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는 어떤 준거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다중적이다. 다중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로 수업을 하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수업 문화와 연계되어 있다. 거기에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의 이제 수업이 공식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거 틀이 있는 중거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류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를 이제 교사 문화, 수업 문화, 그리고 학생 문화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교사 문화를 일단 한번 볼까요? 교사들이 보통 이제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교사의 제일 목적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그 학교에서의 행정 업무를 또 처리하는 주체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의 면이 있죠. 학생과의 인간관계의 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수업의 관계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어, 결국 수업을 통해서 시험과 입시를 위한 도구적 문화를 이루고 있죠. 교사들이 보통 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대학 입시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관문이 있어서 거기에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열이 아주 열풍이 심하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이 마치 블랙홀과 같이 대학 입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성장 세대들에게 이제 사회가 요구되는 기본들을 있는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의 어떤 목적이죠.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전수라는 게 너무 심해서 주입식 교육을 너무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학 입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일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대표되는 학교 문화가 결국은 이 상당한 그대로 전수시키기 위한 규범들을 단순히 익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또 관료성이라는 것은 어떤 마치 공무원과 같이 공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체계로서 이렇게 수업에 임하게 되는 통과 의뢰 절차와 똑같이 통제성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없겠어요? 창의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교사들이 시달리는 게 행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문서 처리와 같은 행정 업무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상급 기관의 문책도 받아요. 잘못되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형식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고 어떤 양식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중거 문화라고 하죠. 그것이 어떤 이게 이제 마치 우리가 어떤 행정의 관료 체계 같이 일종의 상당히 이 억압된 구조에서 행정 업무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의 어떤 창의성이 없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또 행정 업무에 시달린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과의 관계가 약간 뭐 친밀하고 근접하고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문화보다도 소원하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친밀도가 부족하고 어떤 권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일종의 자연스럽게 형성된 존경을 토대로 한 권위가 아니고 약간 억압적이고 일종의 권력적인 어떤 풍토를 이렇게 하에서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원성과 권위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 동료 교사하고도 관련해 보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평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유계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들 간에 교육 행정가 역할하고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소원하고 마치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것 같이 결국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교사들도 여러 가지 그 일종의 행정 업무나 수업에서도 어떤 창의적이지 않고 행정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인간관계마저도 상당히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한 이제 그 교사 문화의 한 측면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문화를 보면 표면적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있죠. 주로 교과서 위주로 교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 입시와 주입식 교육이 상당히 이제 그것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경향성을 띠면서 수업 문화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교육 과정은 드러나 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수업 문화가 형성돼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이면에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 또 있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문화라는 건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의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또래 문화에서도 또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배우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학교의 문화 풍토와 상당히 관련이 있겠죠. 약간 자율적인 학교냐, 상당히 억압적인 학교냐, 뭐 이게 이 엘리트들 위주로 모인 학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어,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는 학교냐, 여러 가지 학교의 풍토에 그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교육 과정은 여기서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이고 항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뭔가를 표면적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교과 위주의 주입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은 상당히 이제 좀 느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업 문화가 있다는 또 차원이 있다는 거고, 학생 문화가 또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 문화를 약간 청소년 문화와 학생 문화를 약간 다르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목이 청소년 문화론인데, 여기는 학교 안팎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라면, 학생 문화는 그야말로 학교에서의 학생으로서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복된 측면도 있지만 약간씩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 문화를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와 창의성, 역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문화다. 이게 자유롭고 창의성이 있고 역동적인 측면이 더 강조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문화는 이제 자유로움과 해방 의식으로 무장하고 있고, 기존의 문화에 대한 이제 일종의 반대 태제로 반문화 혹은 대한 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문화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한 문화라는 것은 기존 문화가 있고, 여러분 여기서 대안과 대체를 구별해야 됩니다. 기존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면 기존 문화를 이렇게 없애고 새로운 대체 문화를 이렇게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 문화는 기존의 문화가 있으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또 창출해서 그 기존 문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영역들을 자리매김하면서 대한 문화로서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대한 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한 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문화는. 그러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다. 이렇게 보시라겠죠. 청소년 문화니까 이게 하위 문화다. 상당히 비행 문화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의 거기도 새로운 대한 문화로서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앞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문화를 보면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기성세대로부터 오는 어떤 그 학생이라는 신분을 수용하고 학교 생활 양식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맞춤형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하고는 약간, 청소년 문화는 좀 더 포괄적이고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쪽의 문화 개념이라면, 학생 문화는 좀 학교 생활 속에서 그 공간이 지배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이 일종의 지배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틀에 맞춤형으로 형성된 문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양식 안에서의 맞춤형 청소년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삶 전반에 대해 불행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삶이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영위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보고, 학계 내 외부적 요인들로부터 연유된다. 학생 문화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학생 문화는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학생 문화는 형성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이제 그 시선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생활이라는 게 약간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상당히 이 과거의 지식을 그대로 전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입적이고 일종의 지시적인 측면도 다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들이 청소년으로서,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영위할 수 없는 한계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문화의 이 한계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고, 약간의 이제 이 공교육의 문제를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일단 하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라는 학교라는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인간의 특성상 상당히 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죠. 부모나 여러 가지 자기 보호자로부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넓은 단계에 이제 자라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나오지는 않고 어, 태어나서 가정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통 통상적으로 단계를 거쳐오는데 학교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주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과 개인차를 존중하지 않죠, 잘.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 태어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체계나 그걸로 인한 어떤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고 쭉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면 그것을 이제 내면화하고 공부를 통해서 내면화하고 또 사회화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리고 규칙을 배워나가야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격체를 일종의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생애주기적으로 보면요. 생애주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규분포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생애주기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공식적이고 아주 규칙적이고 어떤 질서를 뭐 배우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창의성과 개인차를 일일이 이렇게 존중해 줄 수는 없는 한계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움의 장소는 뭐 즐겁고 마냥 유익한 배움의 장소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을 또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후기 자본주의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배워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들을 따라잡아야 될 과제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계속 시켜왔죠. 그래서 근원을 찾는 것보다 거기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공식들을 외운다든지 그런 측면을 상당히 강조한 교육이 그동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대학 입시에 교육열로 이렇게 서로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 대학 입시라는 블랙홀에 매몰되다 보니까 뭔가를 배우면 즐겁고 유익한 배움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학교 생활이 그렇지 못한 곳들이 영역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학력이나 자격 제공 같은 것으로 그 가치가 존재 가치, 조직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니까 비교육적 기관으로서의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 중도고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이제 자유 활동도 하지만 학교 후에는 또 학원을 가요. 그래서 학원 교육을 받고 또 집에 와서는 바로 자는 게 아니고 자율학습도 또 하고 아예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이제 구조화돼 있죠. 그런가 하면 중고등학교는 아예 풀수 생활이 수면과 식사를 하면서도 학교, 학원, 도서관, 도서실 생활 같은 경우가 아예 이것도 구조화돼 있죠. 그러면서 이게 공부 중독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그래서 교육 중독의 사회, 뭐 공부 중독의 사회 이런 중독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예 매몰되어 있다. 학교 생활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그게 학원 생활에 독서실 생활에 이렇게 계속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학생들이 수업 문화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우리가 정기 수업을 학업 수업을 보고 전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특별 활동 시간도 있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를 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충 수업은 역시 대학 입시의 중요한 과목인 국영수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수업 문화는 이렇게 짜여져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관계 문화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는 게 관계 문화 속에 있는데 그때 이제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이 관계 문화를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는 있는 거죠. 보면 첫째 범생이 집단 이렇게 나눴어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범생이 집단으로 나누고 또 평민 집단으로도 나누고 개성파 집단으로도 나누고 날라리 집단으로도 이렇게 나누네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범생이 집단을 보통 학업을 중시하는 집단이죠. 우리가 범생이라고 하잖아요. 규범을 준수하고 대부분 태도가 단정하죠. 그리고 기성세대가 규정한 행동규범에 일치하죠. 잘 따른다는 거죠. 그 규범을 익히는데. 그래서 이 범생이 집단들은 칭찬과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평민 집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공부의 중요성을 인지해요. 그래서 성격도 약간 중위권 성격 그리고 활발한 성격도 가지고 있죠.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이런 평민 집단이 있는 반면 또 개성파 집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학업의 중요성을 인지는 해요. 그러면서 또래의 관계도 상당히 좋고 친화력이 높죠.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상당히 이제 개성을 발휘하죠. 즐기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이런 집단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문제를 나타내는 날라리 집단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규범에서 일탈하죠.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공부는 당연히 이제 소홀히 하겠죠. 여기에는 이제 성인이 하는 음주, 비행, 법역, 폭력 등 비행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죠. 이러한 집단을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새로운 청소년의 학교 문화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제 우리가 청소년의 학교 문화는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느냐. 우리가 청소년의 학교 문화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압박감에 계속 이렇게 매몰될 게 아니고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이렇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촉진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우리가 좀 더 독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일한 현상이지만 다른 관점을 갖자 하는 이런 이제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인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잘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도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더 강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까도 배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이게 이제 개성과 흥미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통 아주
급변에, 신체적으로 급변하고 상당히 호기심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특히 체육이나 예술 등 이렇게 문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성적이 약간 좀 부족한다든지 경제력이 많이 들어가요. 체육이나 예술 분야를 공부하려면. 그래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인문계를 오면 이 친구들이, 이 청소년들이 무슨 흥미를 갖겠어요? 자기들의 그 개성과 흥미는 따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인문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제로 공부는 크게 등한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시선으로 인간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게 상당히 청소년 학교 문화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청소년기의 학교 문화를 가진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했잖아요. 그 결국은 인류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물과 다르게 고등동물로서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공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유 능력이 없다면요? 이게 이제 그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그것을 축적된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이렇게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없죠. 문화 전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문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태어나서 아까 가정 문화를 거쳐서 학교 문화로 오는데 마냥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또 사회 생활을 하고 또 거기 산업 전선에서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자녀들을 데리고 어, 온종일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학교 문화를 통해서 그것도 학교가 항상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당히 비슷한 학교 문화를 어, 학교에 가서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 가서 그 문화를 공유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가정 환경이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학교에 가서, 뛰어놀고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문화를 습득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러면서 소속감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 경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대와 안정감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매슬로우가 생존의 욕구, 그리고 일종의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대의 욕구를 얘기했는데 상당히 소속감의 욕구, 그럼으로써 자존감의 욕구까지도 이렇게 안정감의 욕구까지도 이렇게 학교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서로 간에 친구도 만들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러한 기억들이 상당히 이제 인류 문화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비슷한 학교 문화를 공유한 경험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청소년도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식을 전환을 해야 한다. 학교는 단순히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데 가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곳이 많이 아니고 이러한 이제 큰 어떤 장점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조직이다. 그리고 그 학교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내면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기억들을 같이 한다. 그것이 나중에 험난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큰 고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안정감도 준다.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내 활동을 하면서 자치기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것을 좀 상당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 개개인이 자치 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학생 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선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동아리 활동도 당연히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주인이 되는 것,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참여하고 활동하느냐, 그것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선도적으로 활동하느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신장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생활과 인권 규정을 제정하면서도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의 지원과 노력이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미래 사회의 교육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시대의 정신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사회가 구축되죠. 우리가 AI라는 기술, 옛날에 어 옛날에 전기기관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또 산업 체계가 변화했다면 또 전기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또 변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의 시대가 도래했고 결국은 이제 2022년에 결국은 AI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시대, 뭐 로봇의 시대, 그러면서 결국 이제 5G나 빅데이터들의 시대들이 쭉 이렇게 우리 사회를 기술이 우리 사회를 첨단화하고 있는 거죠. 첨단 미래 사회가 이렇게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지식 사회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시대에 돌입했죠.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모든 주체들, 사회 구성, 체계들, 이 변화해야 되겠죠. 그 생태계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혁명의 시대라고 하면서 교육도 상당히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결국은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질문의 시대다 해서 결국은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교사나 학생들의 일종의 하나의 지상 과제가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는 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모델들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협업하고 우리가 리더십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도 좀 탈피하고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동해서 연결망을 구축해서 네트워크의 하나의 학교도 하나의 네트워크 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 교육이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교육을 계속 이 첨단 사회가 이렇게 첨단 사회에 맞춰서 교육도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가왔던 비대면 부분, 사이버 대학을 이용해서도 새로운 어떤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학교의 담장이 상당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학교와 그래서 산학 연계도 상당히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집단 지능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 간의 상생의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은 당연하겠죠. 이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특히 이제 세계화의 시대다 그러면서 국제 이민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국제 이민의 문제, 국제 결혼의 문제 이러한 시대들이 이렇게 도래했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다문화 교육도 상당히 이제 수준 높게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열어놔야 된다.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배움과 문화의 접점을 찾아서 이제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안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청소년 특히 중독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이버 중독도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기억의 침해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또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문화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빠르게 습득하는 이런 문화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간에 세대 간에도 개방을 해서 협업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의 상호 주체적인 관계에서 교육이 지속 가능하고 상당히 능동적이고 참여와 활동이 상당히 이제 자치적인 자율적인 스스로 자율적인 측면들 그러면서 배움의 영역들 그리고 학교의 또 소중함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문화가 가진 큰 장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이해하는 그래서 인식을 전환하는 그래서 새로운 청소년의 학교 문화를 상당히 이제 열어가는 그런 이제 자세로 이 청소년 학교 문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시선에서 그리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그것을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그러한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제 청소년 학교 문화를 형성해 간다면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강 2교시 이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